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 한번 하려다가 인생 종칠 뻔한 여성이에요. 제 소개가 조금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지만요. 제 나이가 올해 36인데요. 요즘은 아무리 결혼의 때가 없다고 해도 제 나이 정도면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인 건 맞아요. 그래서 나이에 쫓겨 결혼을 선택했다가 이런 꼴을 당했지 뭐예요. 그래도 위기를 벗어나 이렇게 멀쩡히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건 의인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되게 의인이라고 하면 나한테 긍정적인 인물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저를 도와준 의인은 제게 적대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은인이 되다니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뻔했던 살벌한 파운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말인즉슨 제 위로 오빠가 5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동네에서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했어요. 저랑 말다툼이라도 했다가는 덩치 큰 오빠 5이 달려왔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막내 오빠는 꽤나 유난스러울 정도로 저를 과보호했어요. 제 보디가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저랑은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방과 후에는 집에도 같이 오곤 했는데 하도 유난을 떨며 저를 데리고 다녀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심지어 대학까지도 같은 대학을 다니는 바람에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미팅 한번 못 해보고 동아리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단속을 했으면서 정작 막내 오빠 자신은 소개팅도 하고 심지어 CC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둘이 데이트를 하면 될 걸 꼭 중간에 저를 끼워서 데리고 다니는 바람에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대개 여자 쪽에서 뭐라고 하거나 혹은 여동생 문제로 싸우기 마련인데 오빠 여자친구는 단 한 번도 싫은 기색조차 없었어요. 결국엔 오빠보다는 저랑 더 친해져서 저희 오빠랑 헤어진 뒤에는 제 절친이 되었지 뭐예요. 올케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놀라 까무라칠 일이지만요. 아무튼 저에 대한 오빠들의 과잉보호를 얘기하자면 며칠 밤을 새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우리 집에서 유일한 딸이기 때문에 오빠들이 그런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오빠들이 저를 과잉보호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숨겨왔던 저의 출생의 비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탄로가 났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한동안 주말에도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루는 점심에 먹은 게 잘못됐는지 복통이 심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거기에 셋째 오빠랑 넷째, 막내 오빠까지 가세해서 누군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희 큰오빠 또래의 여자와 저희 엄마 연배의 중년 부인이 저희 엄마와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막내 오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는 밖으로 끌고 나가지 뭐예요. 이거 좀 놔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엄마랑 싸우는 거야? 아이씨, 넌 몰라도 돼. 그냥 이상한 여자들이야. 똑바로 말해봐.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저러고 있냐고. 오빠는 알고 있지? 뭔데? 혹시 큰오빠 바람났어? 두 여자 중 젊은 여자가 큰오빠랑 엇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제 말을 들은 막내 오빠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기집애가 큰형을 뭘로 보고
암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신경 끊어. 별일 아니니까. 막내 오빠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면서 별일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랑 그 사람들이 마주치지 못하도록 저를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날 저는 막내 오빠랑 동네 놀이터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고 1시간쯤 지나서 넷째 오빠한테 온 전화를 받고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가보니 엄마는 병이 났는지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자초지종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찾아왔던 여자분들과 관계된 일이 벌어진 게 확실했어요. 물론 저희 가족들 중 누구도 제게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지 않았지만요. 그 설명을 들은 건 며칠 뒤 학교에서였어요. 공강이라서 빈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과 동기가 다가와 밖에서 누가 저를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왔던 여자였어요. 두 사람 중 저희 큰오빠 또래의 여자요. 여자는 제 동기한테 저를 불러달라고 해놓고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 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중대한 일이 있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힘겹게 입을 뗀 여자가 갑자기 제게 사과를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어려서 널 키울 수가 없었어.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데다 그 사람은 새 여자 만나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고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혹시라도 애 낳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여자의 입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제 탄생 비화가 흘러나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얗게 될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글쎄 이런 소리를 하지 뭐예요. 얼마 전에 네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혼하고 혼자라고 그러더라? 여자가 애를 못 낳아서 이혼을 했다나? 그래서 말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엄치 없지만 엄마랑 같이 아빠 집에 들어가 살지 않을래? 듣자 하니 너 요즘 취업 준비라던데 네 아빠 딸로 살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아빠 엄청 부자야. 평생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다고. 여자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붙잡으려고 쉼없이 짓거려댔어요. 마치 멀쩡한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끼쳤어요.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낳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날 버린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 엄마의 길 포기한 거니까요. 그렇게 돈이 좋으면 당신이나 가서 그 사람이랑 살아요. 난 그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인경아, 엄마 좀 살려줘. 네가 있어야지 내가 네 아빠랑 살 수 있어. 네가 날 엄마 취급 안 해줘도 돼. 그냥 호적에만 올라가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어. 너 키워준 사람들이랑 지금처럼 만나도 돼. 뭐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 좀 도와주라. 어? 네가 빌라고 하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네가 하라는 건 뭐든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비굴하게 자신이 낳은 딸한테 무릎까지 꿇겠다는 친모를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화가 났어요. 결국엔 내가 그리워 찾아온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이 필요했던 거니까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 건지 내 친모라는 사람을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이 왜 내 엄마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돈 때문에 버리고 돈 때문에 다시 찾으러 와요. 그게 무슨 엄마야. 당신한테 나는 그저 긁지 않은 복권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쪽한테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당신은 이미 나를 버렸고 나는 더는 당신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성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꿈 버리고 내 앞에서 꺼져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요. 돈에 눈이 먼 친모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학교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다 막내 오빠한테 딱 걸리고 말았죠. 오빠는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진돗개처럼 맹렬히 달려들었고 겁을 먹은 친모는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런데도 오빠는 분이 덜 풀렸는지 씩씩대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르렁댔어요.
오빠는 다음에 또 저 여자가 찾아오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더군요. 알았어. 대신 오빠도 나한테 말해줘.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 말이야. 그날 저는 그동안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막내 오빠를 통해 들었어요. 물론 오빠는 너무 어려서 기억도 못하는 일이었지만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둘째 형한테 들어서 알게 됐어. 그 전까지는 네가 내 친동생인 줄 알았거든. 물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어. 나뿐만 아니라 형들도 그렇고. 막내 오빠 말로는 제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건 막내 오빠가 첫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였대요. 당시 저희 큰오빠가 고3이었는데 밤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당시 돌쟁이던 막내 오빠가 우는 소린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막내 오빠를 안고 방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고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대문 밖으로 나가봤더니 제가 라면 박스 안에서 울고 있더래요.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가을이라서 방 공기가 꽤 쌀쌀했던 터라 부모님은 얼른 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셨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 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박스 안에는 제가 누구인지 알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우리 집에 오게 된 날을 생일로 정했다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저를 주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큰오빠는 아직도 저를 자기 딸처럼 생각해요. 가끔은 부모님보다 더 부모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물론 나머지 오빠들도 저를 끔찍이 생각하지만요. 우리 집 오빠들이 저한테 유독 과잉보호를 하는 건 아마도 제가 가여워서 그럴 거예요.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버려진 아이는 두 눈으로 목격해서 충격이 컸던 탓도 있을 테고요. 덕분에 저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과 다섯 오빠들의 사랑이 넘치면 넘쳤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부모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친모가 나타났을 때 더군다나 제 친부가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만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우리 부모님의 딸이고 우리 오빠들의 여동생일 거예요. 그래서 막내 오빠한테 이번 일은 부모님은 물론 다른 오빠들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또다시 친모가 나를 찾아오면 그땐 내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일은 얼마 뒤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또다시 친모가 학교로 저를 찾아왔고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막내 오빠가 경찰까지 부르는 바람에 친모는 더 이상 제게 접근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렇게 친모와 완전히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평소처럼 개수대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발소리를 들으셨는지 평소처럼 활짝 웃으시며 우리 막내 왔어?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손 씻고 와. 엄마가 얼른 밥 차려줄 테니까. 제 등을 토닥여주시며 엄마 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작 날 낳아준 사람은 나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엄마는 어쩜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끌어안고 모처럼 어리광을 부렸어요. 오늘은 특히 피곤한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엄마를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우리 엄마 냄새 너무 좋다. 엄마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어리광을 떨다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날 엄마는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계셨대요. 막내 오빠가 이미 부모님께 전화해 그날 벌어진 일을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마음 쓸까봐 일부러 내색도 않으시고 저를 품에 안아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멋진 부모님 덕분에 저는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한 가지 단점도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행복해서 그랬는지 주변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결혼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부모님이랑 함께 살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오빠들이랑 올케들, 그리고 조카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게 최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결혼도 않고 부모님한테 꼭 붙어 사는 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니까 그러려니 하셨는데 32이 지나고 33까지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는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사근대에 제 자리를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만 그러셨는데 부모님이 받아다 주신 선자리가 다 꽝이 나자 나중에는 올케들까지 나서서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해서 제 맞선 상대를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최소 10명 이상은 만나봤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면 상대 쪽에서 저를 탐탁치 않아 했고 상대 쪽에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저 위에서 마치 나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애가 달린 건 부모님과 가족들이었는지 저는 천하태평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떻게든 빨리 제 짝을 지어주려고 노력한 데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큰조카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큰오빠 딸이 저랑은 10살도 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 눈에는 늘 애기 같은 조카가 벌써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감이 같은 직장 상사라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쎄. 너 혹시 재영이니? 땡땡대 땡땡과 최재영 맞지? 네, 그런데요. 이인경. 맙소사. 조카 사이가 저랑 대학 동기지 뭐예요. 대학 시절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얼굴을 보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처가 식구들한테 인사를 받던 조카 사이는 생각지 못한 동기를 처고모로 만나게 되자 꽤나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놀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손주사위 앞에서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피던 엄마는 다들 돌아가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말로는 그냥 들어와 봤다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할 말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엉뚱한 얘기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입술을 달차기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인경아, 너 괜찮은 거지? 평소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었을 그 말이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 안의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따뜻한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는 수많은 수식어를 동반한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나는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게 결혼 때문이든 아니든 가네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동안 친구들이 결혼을 한데도 나와는 별개라고 느껴왔는데 조카가 내 동기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뭐예요. 조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반, 위기감 반으로 묘한 감정이 된 저는 한동안 꽤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람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조카 결혼 때문에 위기의식이 생긴 터라 딱히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면서도 결혼 청년기를 넘어선 나이 때문에 등 떠밀려서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지인 찬스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액을 들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직장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차라리 동호회 활동을 해보지 그래요? 거기서 활동하면서 결혼 상대 탐색도 하고 여럿이서 같이 술자리도 하면서 상대 술버릇도 확인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언니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취미도 비슷해서 결혼 후에도 같이 취미 생활을 하니까 완전 좋대요. 그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돈 주고 상대를 구하는 결혼정보회사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잘 골라줄지 몰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골라주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조건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조건이 틀어지는 순간 관계도 틀어져 버렸지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친구들은 살다가 시련이 닥쳐도 어떻게든 같이 힘을 합해 난관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는 해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동호회를 찾았어요. 그렇게 찾은 동호회는 바로 커피 동호회였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물론 책을 찾아보거나 바리스타 수업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만 알고 마실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르게 된 동호회였죠. 그런데 막상 모임에 참가해보니 저와 같은 초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이 이후 저와 결혼까지 갈 뻔했던 바로 그 문제적 남자랍니다. 편의상 예랑이라고 칭할게요. 예랑은 나이도 저랑 엇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몇 년 만난 친구처럼 편했어요. 동호회를 탈퇴할까 고민했었는데 예랑과 대화를 해보고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일단 탈퇴는 보류하기로 했어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주말은 거의 커피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회원들 중에는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주말에 회원들과 함께 그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해 로스팅 과정도 보고 새로 원두 시음도 해보고 했거든요. 문제는 이런 카페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어서 매번 회원들끼리 3, 4, 5 모여서 한 차로 오고 가고 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탄 차에는 저와 얘랑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더라고요. 대충 눈치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어린 회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대하는 것과 다른 회원들한테 대하는 게 너무 달랐던 탓이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눈독 들이고 있는 먹잇감한테는 세상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세상 까칠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얘랑 차를 함께 타고 가겠다고 하는 회원이 저 빼고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저는 장거리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으로 얘랑과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시점에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둘 다 홍기를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빠질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딱히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서로 탐색을 하듯 일부러 결혼 관련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령 결혼하면 분가를 하느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냐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돈관리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어요. 콕 집어서 그런 얘기만 한 건 아니고 겸사겸사 애들러가며 한 거라서 서로 간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많은 부분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거였죠. 사귀기 전부터 서로에 대한 걸 많은 부분 탐색한 덕분에 사귀기 시작하면서 바로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결혼을 목적으로 동호회에 들어간 건 맞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저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이상 그걸 숨기고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 TV나 인터넷 기사에도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초에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했다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도 죄송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얘랑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마치 저희 엄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순간 뭉클한 게 기분이 묘했어요. 살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이인경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고. 친부모님이든 아니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 마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얘랑의 말에 그간의 걱정이 싹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얘랑은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해 줄지 몰라도 시부모님 입장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말하기 곤란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어머니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인경이 널 보면 아, 얘가 내 며느리구나 하실 테니까. 얘랑 말대로 일단은 얘랑이 먼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후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는 오빠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며 제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오빠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댔죠. 노처녀 여동생이 결혼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놈의 오빠들은 축하 인사 해주는 사람 없이 다들 얘랑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만 보였어요. 솔직히 예상을 했던 결과라서 놀랍지는 않았어요. 제게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오빠들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멀쩡한 남의 집 아들을 마치 잠재적 사기꾼 또는 망나니로 취급하며 색안경부터 끼고 보곤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뭐 하는 놈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주변에 친구들은 많냐? 여자 문제는 깨끗한 놈이냐? 등등 형사 취조하듯 하는데 이래서야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엔 이런 극성맞은 오빠들 덕을 톡톡히 봤지만요. 여자 쪽에선 남자 형제들이 극성인 것처럼 남자 집에선 여자 형제들이 또 한극성하잖아요. 저희 예비시댁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집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참견을 많이 하는 극성이 아니라 철저히 무시하는 무관심이 문제였어요. 의외로 어머님은 얘랑 말대로 저를 무척 반겨주셨는데 신우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완전 무시하는 투더라고요. 마치 저랑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제가 선물을 사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한마디로 싸가지가 바가지더라고요. 그와는 반대로 어머님은 제게 무척이나 호의적인 분이셨어요.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관연한 아들, 딸과 함께 살고 계시는 어머님은 뒤늦게 시작한 부동산 투자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엄청난 부를 누리고 계세요. 얘랑 말로는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합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수억을 받게 됐는데 그 돈으로 산 땅이 8년 만에 10배 가깝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땅과 건물을 사고팔기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부동산 준재벌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머님은 일반 가정주부와는 달리 통도 크시고 씀씀이도 남달랐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댁에 찾아간 이후 가끔씩 저를 데리고 쇼핑을 하시는데 명품을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듯 손쉽게 사시더라고요. 평생 명품백 한 번 못 들고 살아온 저희 엄마와는 무척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무척이나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예, 나는 요즘 너랑 쇼핑 다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도 딸이 있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수정이 성격이 좀 그렇지 않니? 뭘 사줘도 뚱하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인경이 넌 항상 웃는 얼굴에 내 마음도 잘 헤아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말인데 인경아, 너희 결혼하면 딱 1년만 들어와서 살지 않겠니? 길게도 안 바래. 딱 1년이야. 내가 우리 며느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1년 뒤에 너희 분가할 때 성수동에 아파트 한 채 해줄게. 그리고 네 몫으로 현금 3억을 바로 통장에 쏴줄게. 어때? 내 부탁 들어줄 거지? 네?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서 당장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제가 원우 씨랑 상의 좀 해보고 대답해드려도 될까요? 그럴래? 하긴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지? 그래, 원우랑 상의해서 결정해라. 가급적이면 합가를 하는 방향이면 더 좋겠지만. 어머님은 서운한 기색을 보이시면서도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 싶으셨는지 명품 지갑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걸 받으면 어머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끝내 제 손에 지갑을 쥐어주셨어요. 왜? 뇌물인 것 같아서 받기 그래? 너 거절 못하게 하려고 주는 것 같아? 얘도 참. 그런 거 아니야. 요 근래 인경이 네 덕분에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는 사양하지 마. 그럼 나 상처받는다? 결국 어머님이 주시는 명품 지갑을 받아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랑을 만나 합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예랑은 제가 싫다면 굳이 합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제가 합가하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인경이 널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나 보다. 집에 손님 들이는 것도 싫어하시고 이모가 와도 자고 가라는 말 한 번 없는 분인데 너랑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니 말이야. 물론 네 마음이 불편하다면 안 될 일이겠지만. 말로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결론은 어머님 뜻에 따르자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딱 1년 함께 살고 아파트에 현금 3억이 생기는 건데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셋째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올케 언니들 중에서 셋째 올케 언니랑 제일 친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은 올케 언니는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월급쟁이가 3억 모으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생활비에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까지 다 빼고 말이에요. 그러면 딱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아파트까지 준다는데 뭘 망설여요.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가사 도우미로 쓴다고 해도 그건 무조건 콜인 거죠. 나라면 당장 하겠다고 할 거예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매워도 딱 1년이잖아요. 대신 들어갈 때 각서 제대로 받고 가는 거 잊지 말아요. 올케 언니 말대로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현금 3억이면 어머님께 간이고 쓸개고 다 빼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집에 살림살이는 이미 다 있으니 혼수도 할 거 없이 몸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 바꾸고 싶으면 너희들 쓸 방에 침대 하나만 해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바꿔줄 테니까. 인경아, 난 네가 내 부탁 들어줄 줄 알았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저는 혼수 비용까지 굳어서 서로 윈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결혼해서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방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고 차단을 하고 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생각 없이 받게 되는데 글쎄 예비 신우이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말도 안 걸던 사람이 웬일로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예비 신우이가 다짜고짜 이러지 뭐예요. 언니, 우리 오빠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우리 오빠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도 믿으면 안 돼. 안 믿기겠지만 내 말 믿어야 돼. 예비 신우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흐를 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얘랑한테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왠지 예비 신우의 말이 걸리는 거예요. 평소 저랑 장난을 치는 사이도 아니고 살가운 건 더더욱 아닌 성격에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셋째 올케 언니한테 전화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올케 언니가 오빠 친구 중에 흥신소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서 그쪽에 뒷조사를 부탁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면 셋째 오빠가 알게 될 거라서 망설여졌어요. 오빠 성격에 혼자 알고 넘어갈 리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라서 할 수 없이 셋째 오빠한테 얘기해서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는 오빠들의 고강도 추궁을 받아야 했어요. 오빠들의 올케 언니들까지 한꺼번에 달려와서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자식들 내외로 인해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까지 합세해 저는 새벽까지 시달려야 했어요. 오빠들은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였고 특히 셋째 오빠는 당장이라도 얘랑을 찾아가 멱살잡이라도 버릴 기세였어요. 그러자 아빠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들 기다리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저 역시 얘랑을 만나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달여쯤 지난 어느 날 셋째 오빠가 흥신소를 하는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 앞에서 조사 보고를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듣고는 다들 경악했어요. 얘랑은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고 2명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문제는 2사람 모두 거액의 보험금을 남기고 죽었다지 뭐예요. 1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이상했던 게 전부인들 지인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그랬다더라고요. 시댁 들어와서 1년만 살면 아파트도 사주고 현금으로 3억을 주겠다. 그리고는 둘 다 1년을 못 채우고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등산을 갔다가 낙상해서 사망했고 2번째 부인은 운전 미숙으로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2부인 다 결혼하고 몇 달 만에 가족들은 물론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집안에서 칩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들 말로는 친정 식구들이 찾아가도 시댁에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원호 씨는 2부인의 사망 후 보험금으로 27억이 넘는 돈을 수령했고요. 딱히 범행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얘랑이 2번이나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둘 다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건 더 놀라웠어요. 더군다나 2사람 모두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제안과 똑같은 제안을 받은 것도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친구가 덧붙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뒤 김원우 씨 여동생인 김수정 씨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수정 씨 역시 남편과 사별한 경력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김수정 씨 역시 10억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더라고요. 남매가 배우자 사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살이 떨리는 조사 결과를 듣고 저를 비롯해 온 가족이 멘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얘랑을 만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더불어 헤어지자는 말도 했어요. 얘랑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혹시 수정이가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 그 말에 뜨끔하기는 했지만 일단 시치미를 뗐어요. 수정이가 자기한테 전화했었잖아. 그 말을 하는데 순간 얘랑의 눈빛이 너무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자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헤어진 이후에 해코지하러 찾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아, 그때 전화 온 거 말하는 거구나.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엄마가 받으셨더라고. 다시 전화한다더니 안 하길래 내가 전화해봤더니 안 받더라고. 근데 자기 동생은 나를 그렇게 싫어하더니 왜 전화를 했던 거래?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 나야 모르지. 걔가 원래 좀 엉뚱한 애라서 말이야. 근데 인경아, 네가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지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혹시 결혼 앞두고 심란해져서 그런 거라면 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없던 걸로 하자. 어? 결국 얘랑이 아까처럼 무서운 눈빛으로 변할까봐 두려워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오빠들이 교대로 제 보디가드 역할을 했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를 얘랑에 대비해서요. 회사에 출근을 할 때는 둘째 오빠 차를 타고 가고 퇴근할 때는 넷째 오빠 차를 타고 퇴근을 했어요. 동네 마트에 갈 때는 근처에 사는 막내 오빠랑 같이 다녔고요. 오빠 5이 돌아가며 얘랑으로부터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더라고요. 업체로부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면서요. 오빠들 외에도 올케들까지 한몫했어요. 제게 걸려오는 얘랑과 예비 시어머니 전화를 어떻게든 가로챈 채 완벽히 차단을 해주었거든요. 아프다, 화장실에 갔다, 잔다, 술에 취해 전화를 못 받는다 등등. 한두 번이면 모를까 2~3번 이어지면 누구라도 눈치를 챌 법한 엉성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보여서 저도 별말 않고 올케들 말을 따랐어요. 그러는 동안 셋째 오빠는 흥신소를 하는 친구와 함께 예비 시누이가 입원해 있다는 정신병원을 찾아가 잠입을 시도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예비 시누이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오빠와 엄마가 벌인 범행 일체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었죠. 그 증거는 고스란히 경찰에 넘겨졌고 얼마 뒤 얘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예비 시누이는 정신병원에서 나을 수 있었고요. 시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최악의 우연이 겹친 사고가 확실했어요. 그 일로 여동생이 10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게 되자 얘랑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배우자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말이죠. 결국 얘랑은 자신의 어머니와 짜고 아내들을 그렇게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 얘랑은 고객 돈으로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수억을 날려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였고 어머님은 대출까지 받아 개발이 유력한 부지 땅을 매입했는데 개발이 엎어지면서 엄청난 손해를 본 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돈이 절실했던 참이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대고 만 거였죠. 얘랑의 구석으로 저는 자연스레 파혼을 할 수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오빠들 덕분이었죠. 지구를 지키는 어떤 맨들보다도 더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참견쟁이 오빠들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이런 오빠들이 귀찮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큰일을 당하고 보니 오빠들의 참견이 저를 향한 사랑이자 애정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오빠들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나이에 등 떠밀려 결혼 한번 해보려다가 날벼락을 맞을 뻔했던 저의 파혼 스토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